안녕하세요. 저는 1년 반 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지금은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신혼살림을 오피스텔에서 하게 되었냐고요? 저희도 시작은 번듯한 역세권 아파트였습니다. 남들은 저희 보고 큰 아파트에서 작은 오피스텔로 집을 옮겼으니 혹시 망해서 이사 간 거냐는 소리도 하던데요. 저희는 망해서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해지기 위해 나왔습니다. 전에 살던 신혼집 아파트는 시댁에서 해주셨는데 딱 2개월 살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랑은 이제 아예 연락 안 하고 지내고요. 어머님은 계속 연락을 하려 하시지만 다 차단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파트까지 해주었던 시댁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3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3년이면 그리 짧은 기간도 아닌데다 결혼 정년기에 남녀다 보니 보통은 각자의 부모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왕래도 하면서 지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결혼 얘기 나오기 직전까지도 시댁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고 연애든 결혼이든 다 반대하셨다는 것을요. 남편은 그런 부모님을 설득 혹은 싸워가며 저랑의 만남을 유지해 왔었고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런 말을 일절 안 했던 거였죠. 남편의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저는 소위 말하는 조건 차이가 꽤 났거든요. 제 남편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입니다. 명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병원의 외과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건도 정말 좋고 사람도 괜찮다 보니 누가 봐도 탐낼 만한 사윗감이었죠. 반면 저는 남편에 비해 평범합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고 집안도 평범해요. 저희 아버지는 서점을 운영하셨고 지금은 건강이 안 좋아져 가게를 접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시고요. 책 냄새와 사람 사는 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오신 정직하고 따뜻한 분들이시죠. 하지만 돈과 명예를 중시하는 시댁에서 볼 때는 저희 집은 수준 차이 나고 볼품없는 집안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면서 시부모님이 저를 극심히 반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똑같은 의사 며느리는 못 볼 망정 최소한 약사나 교수 집안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여우라느니 양심 없다는 소리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헤어져야 되나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전혀 중요치 않다고 만약 허락을 안 해주시면 그냥 우리끼리 씩 올리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사랑해주고 저밖에 없는 그 남자 하나만 보기로 한 거죠. 시댁과 저희 집은 경제력 차이도 꽤 됩니다. 아버님은 30년 전부터 건설업을 하셨는데 신도시 개발 붐을 타고 대박이 터져 돈을 정말 많이 버셨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허영심도 강하시고 돈이면 전부 다라는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고요. 물론 남편 말로는 아버지가 잘 나갈 때만큼은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투자 실패도 좀 있었고 정리한 재산도 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유가 꽤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 평범한 저희 집안과 제가 탐탁지 않으셨던 거죠. 남편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저와의 결혼을 밀어붙였고 아들이 완강하게 나오니 결국 시부모님도 마지못해 저를 허락하셨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어머님은 삐딱하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서점하시다가 그만두셨다는데 노후는 괜찮으신가? 네. 아버지가 일하시면서 꾸준히 저축하신 것들도 있고 두 분 다 소박하게 잘 지내세요. 소박? 아휴, 근데 정석이가 무대뽀로 결혼한다고 나와서 허락은 했다만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돼. 우리 정석이 의사에 집안도 이 정도인데 선영이는 본인이 생각해도 우리랑 차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 보통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돼야 하잖아, 부부끼리. 그런데 선영이는 우리 정석이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집만 안 되면 다행이지. 하시며 한숨과 함께 비웃으시는데 제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어머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지 돈이나 배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제 곁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는지 어머니는 모르시잖아요. 무례하게 구시는 거 보기 그렇습니다. 남편의 말에 아버님도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버릇없이 엄마한테 말대답하느냐고요. 남편은 굳은 얼굴이었는데 화가 잔뜩 난 듯했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기분으로 첫 인사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이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얼마나 불쾌했냐고요. 하지만 저는 얼마든지 마음의 준비를 했었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어머님과는 사이가 몹시 좋지 않은데요. 어머님은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남편 초등학교 입학 전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고 그때 정식으로 재혼하신 분이 지금의 어머님이라고 했죠. 남편에게는 배다른 남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고 남동생은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죠. 그 동생은 남편과는 9살 터울이고요. 남편은 워낙 머리가 좋아 예전부터 영재 소리 들으며 컸다고 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학원이며 과외 한 번 받지 않아도 공부를 곧잘 했다더라고요. 반면 남편의 남동생은 어머님이 온갖 비싼 과외니 학원이니 다 시켰는데도 공부도 못하고 오히려 사고만 치고 다녔다더군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돈 사고에 폭행 사고에 여자 문제까지 아주 골고루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키고 다닌다는데 어머님이 조용히 돈으로 수습하면서 그냥 찍소리 말고 지내만 다오 이러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의사 아들을 둔 어머니로 주변에 부러움을 샀지만 사실상 그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고 숨기고 싶은 망나니 아들이 친아들이죠. 그리고 어머님은 애초에 저희 남편에게 별로 애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친아들도 아니거니와 최소한의 연민이나 애정도 없는 것 같다고 했죠. 그저 의사 아들이니 자랑하는 용도, 허영심을 채우는 용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친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척 했지만 사실은 저희 남편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냉담하셨다더군요. 그런데 정작 자기 친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반면 저희 남편은 알아서 전교 1등의 수제소리 듣고 다니다 보니 어머님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사고뭉치 둘째 아들 엄마보다는 똑똑한 수제소리 듣는 첫째 아들을 부각시키는 게 나았을 테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친어머니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첫째 아들한테 헌신적으로 잘하고 그런 노력으로 인해 첫째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귀엽고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고액의 개인 과외를 시키고 유명한 학원에 등떠밀어 보내고 그랬답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알아서 학습량과 진도를 계산해서 공부하고 성적을 냈기에 그런 게 필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간섭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서 안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왜 안 하느냐고 무조건 하라고 심하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내 말에 안 따르냐며 윽박을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남편은 별 수 없이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학원도 다니고 가해도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이 성적이 잘 나오면 어머님은 아버님에게도 이렇게 자기가 큰아들에게도 헌신하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려 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랑을 했대요. 전처의 아들이지만 내 아들처럼 정성껏 돌보고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투자한다면서요. 주변에서도 어머님더러 친아들도 아닌데 지극정성이다라면서 동시에 저희 남편더러 나중에 엄마한테 효도해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남편은 억지로 가외니 학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싫었기에 결국 더 이상은 안 다니고 싶다고 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눈이 돌아서 퍼부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들이 남편의 가슴에는 대못처럼 아직도 박혀있다고 했습니다. 왜 안 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 성적 잘 나오는 것도 결국 내가 비싼 가에 알아봐주고 학원 보내주고 해서 그만큼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다 네 힘으로 된 것 같아? 네가 하는 가해니 학원이니 그거 돈만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줄 알아? 내가 다 노력해서 네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그것도 모르고 힘들게 공부 뒷바라지 해주면 고마운 줄 알 것이지 어디서 실내 어쩌네 그딴 소리야. 그런 거 안 해도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조그만한 게 고집도 세고 그런 거 죽은 니네 엄마 닮아서 그렇지? 엄마 얘기하지 마세요. 이 싸가지 없는 게 어디서... 내가 너 진짜 좋아서 투자하고 치맛바람 날리면서 공부시키는 줄 알아? 나도 너 싫어. 너 보면 독하고 징글 맞아 보여서 나도 너 싫어. 근데 어쨌든 내가 네 엄마고 내 역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나도 너 보기 싫어. 그렇게 잘났으면 네 힘으로 어디 나가 살아. 니네 아빠가 나랑 살지 너랑 살 것 같니? 화기 집에서 쫓아내줘? 그래야 정신 차릴래? 그 말에 남편도 막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엄마 아빠 집인데 아줌마가 뭔데요? 뭐? 아줌마?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중학생밖에 안 된 남편을 겉옷도 안 입히고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다더군요. 그때가 남편 말로는 1월이었고 정말 추운 날이었대요. 남편은 슬리퍼 차림으로 쫓겨났는데 너무 추웠고 오갈 데도 없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렇게 밖에서 몇 시간이나 헤매다가 너무 추워 죽을 것 같아서 다시 집으로 왔고 싹싹 빌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심하게 폐렴이 와서 한동안 고생도 엄청 했는데 어머님은 아버님 앞에서 울면서 친엄마가 아니라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자기한테 혼자 따지더니 막무가내로 집을 나간 거라고 거짓말했다네요. 어머님 얘기만 듣는 아버님은 아픈 남편에게 찾아와 크게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 거역하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살라고요. 남편은 그 과정에서 크게 상처를 받았고 어쨌든 이 집에서 버텨야 했기에 그냥 고분고분 지내자고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남편은 어머님 심기를 거슬리지 않고 죽은 듯이 처박혀 공부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대 합격과 동시에 기숙사로 들어갔고 그 후 바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남편도 성인이었기에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가족처럼 지내지만 남편은 아직도 그 일이 생생하다고 했고 치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짠하더군요. 그 어린 중학생이 얼마나 서럽고 무섭고 힘들었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네. 이제 자기한테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옆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줄게. 고마워, 자기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서 어머님 성격이 유난스럽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한 결혼이었죠. 결혼 과정에서도 참 별일이 많았습니다만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딱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바로 신혼집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집을 해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 보고 거기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된 지 얼마나 됐다고 돈도 별로 없으면서 그 좋은 기회를 거절을 하느냐고 그냥 들어가 살라고 하신 거죠. 어머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거절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그럼에도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다시 거절을 했는데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신 거죠. 선영아, 내가 집 해준다고 하는 거 안 받겠다고 했다던데 그거 누구 의견이니? 네 의견이야? 정석이 의견이야? 아, 저희가 충분히 대화해보고 결정을 내렸어요. 부모님 손 벌리지 말고 저희끼리 해보자고. 참나, 니들끼리 뭘 하는데? 너 돈 있어? 니네 친정 돈 있냐고? 네? 남편이 의사씩이나 되는데 집 하나는 솔직히 너네 친정에서 해오는 게 맞다. 그런데 너네 집 그럴 형편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네끼리 한다고? 참 세상 물정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정석이도 정식으로 의사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다 페이닥터라서 모아둔 돈 별로 없을 거고. 아, 너는 말해 뭐하니? 그 돈으로 뭐 구하게? 코딱지만한 원룸이라도 구하게? 아서라, 무슨 속급 장난하니? 명색이 내 아들이 의사인데 그런 데서 신혼살림 시작하는 거 남들 보기에 쪽팔려서 내가 안 된다. 어른이 해준다고 하면 잔말 말고 들어가서 살면 되지 어디서 오만을 떨어. 남들은 안 해줘서 날린걸. 하여튼 너나 정석이나 현실 감각 없는 성격은 똑같다. 라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조건 집 받으라고 그게 현명한 거라고 계속 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힘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부모님이 집 해준다는데 무슨 대출이냐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 남편은 시부모님과 사이도 안 좋고 독립하고 싶어 하면서도 너무 오랜 시간 어머님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탓인지 어머님 말을 딱 끊어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자기 명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고 계속 다그치셨고 저랑 남편도 결국은 그러자고 했습니다. 신혼집 해주신다는데 굳이 마다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살면서 돈 열심히 모아서 나오자면서 결국 들어가기로 한 거죠.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했고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조금 도와주셨고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을 합쳐 혼수 및 결혼 비용도 다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기어코 자기 명의의 집으로 저희 들어와 살라고 하는 이유가 본인의 우리 속에 저희를 묶어두려고 하셨다는 걸요. 어머님 명의의 집에서 살게 되다 보니 어쨌든 마음의 부담이 컸고 시부모님이다 보니 잘하려고 노력을 제 딴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신혼집에 가정가구를 넣을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가 시간에 책을 보거나 빔 프로젝트로 영화를 보는 게 달아 집에 TV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거실을 아예 우리 둘만의 아늑한 서재처럼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 계획을 들으신 어머님은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셔서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니? 무슨 새빵살이 하는 대학생들도 아니고
거실은 집안의 얼굴이야. 궁상맞게 웬 책들이야. 어머니, 저희는 TV를 잘 안 봐서요. 대신 책 읽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좀 마라. 이 집에 이런 게 어울리니? 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집인데 어머님 생각해서 집을 꾸며야 하는 건지. 그때부터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우리 공간에 대해 뭐든 명령하고 다 간섭하시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사려는 가정과 가구를 일일이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뜻대로 사면 어머님이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따지셨어요. 너 혹시 우리 아들 조종하는 거니? 네? 그게 무슨... 정석이가 좀 차갑긴 해도 내 말 안 듣고 그런 애 아닌데 너랑 결혼 준비할 때부터 영 싸가지가 없어졌어. 네가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인생을 살아도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살았고 살림도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 안목도 너랑 비교도 안 되고 내가 어련히 괜찮은 거 추천해 줄까? 어른이 말하면 귀담아 듣는 것도 예의다. 그런 것도 모르니? 라면서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에 꼬투리를 잡는 것도 심하셨습니다. 뭐만 하면 내가 정석이 친엄마가 아니라서 이따위로 구느냐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도 과거에 내가 네 친엄마가 아니라서 나를 만만하게 보느냐고 잡아댔다더니 그게 뭔지 알겠더군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남편이 참다 못해 한 차례 크게 화내고 집을 뒤집고 나서야 그나마 좀 잠잠해지셨습니다. 속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시댁에서 역세권으로 저 비싼 아파트를 해줬다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안 받고 안 살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저희 의지로 안 되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입주 전 간단한 부분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다 어머님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저희는 거실에 책장이 많으므로 아트월 벽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안 하긴 했지만 어머님은 또 저희한테 실망했다며 화를 내셨죠.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고 명령하면서 어머님의 손바닥 안에 저희를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해했죠. 내가 괜히 들어오자고 그래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동의한 건데 뭐. 근데 어머님, 앞으로도 이렇게 사사건건 우리 일에 간섭하실까? 제 말에 남편은 고개만 숙일 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신혼집에 가구와 가전이 다 들어오고 도배며 자잘한 수리까지 다 마무리되니 드디어 살만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남편 친한 친구들이 집들이 하라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남편 친구들을 초대해 간단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서 집들이를 했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엔 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여 웃고 떠드는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제게 어머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그 집에 네 친구들 불렀니? 어떻게 아시고는 저렇게 다짜고짜 물으시는 거예요. 아, 예. 정석 씨 친구들 부르고 다음 날은 제 친구들도 불렀습니다. 너는 기본 예의가 없니? 네? 집들이는 어른들 먼저 모시는 게 순서 아니니? 친구들부터 냅다 부르는 건 어느 나라 법이야? 솔직히 순서가 뭐가 중요한 건지 이해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어머님이 저렇게 말하시니 내가 실수한 건가 싶고 또 어른들이 보시기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어머니, 제가 양가 어른들 모시려면 장도 보고 음식 준비도 해야 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정식으로 모시고 싶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실수했나 봐요. 혹시 어머님 다음 주 주말에 괜찮으세요?
제가 정중히 여쭤보니 어머님은 한숨을 푹 쉬며 쏘아붙이듯 대답하시더군요. 다음 주는 안 된다. 필드 나가야 돼. 중요한 분들이랑 약속이야. 아, 그러세요? 그럼 그 다음 주는 어떠세요? 그 다음 주도 안 돼. 동창들하고 모임 있어. 아, 너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니? 나도 내 생활이 있어. 어머님의 말씀은 바빠서 못 온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들이에 맞춰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언제가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니 정해서 알려준다고 하시고 끊으시더라고요. 어머님과 통화를 끊고 어른들 집들이를 먼저 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했고 일단 양가 부모님 초대를 서둘러 하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이미 2주나 약속이 있다고 거절하셨고 또 당신이 날짜를 정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전에 저희 친정 부모님 먼저 초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여쭤보니 다음 주가 괜찮다고 하시길래 남편과 상의 끝에 친정 식구들 집들이 약속을 먼저 잡게 된 거죠. 그렇게 토요일에 저희 오빠까지 불러서 집들이 명목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 시집 가더니 음식 솜씨가 더 늘었네 라며 기뻐하셨고 아빠는 그런 엄마와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이랑 웃고 이야기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그 사건의 발단이 될 줄은 말이죠. 친정을 초대한 집들이가 끝나고 저희 친정엄마가 댁에 돌아가시면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올리셨어요. 가족 모두 다 같이 찍은 사진을요. 엄마가 사진이 잘 나왔다고 좋아하셨는데 그걸 마침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리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이 보셨나 보더라고요. 월요일 오후 한창 일하고 있는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희 집에 친정 식구들 왔었니? 네, 어머니. 저희 부모님 시간이 마침 맞아서 집들이 초대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색을 하며 그러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지금? 네? 난데없이 우리보다 친구들 먼저 불렀을 때도 어이없지만 참았는데 이제 친정 식구들? 어떻게 우리보다 네 친정 부모를 먼저 집에 들일 수가 있니? 내가 바쁘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날짜 맞춰서 시댁 식구들을 먼저 초대하는 게 맞지. 친정 식구들을 먼저 불러? 너 그 집을 누가 해줬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 결혼하면서 집 떡하니 해주니까 그 집이 진짜 네 집인 줄 알아? 귀가 멍멍할 듯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 때문에 저는 잠시 수화기를 얼굴에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수화기 너머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니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겠다며 지금 당장 신혼집으로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시더군요. 월요일 오후였고 저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빈집에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곧 있으면 퇴근이라고 가서 문 열어드리겠다고 하니 내 집에 내가 들어가지도 못해? 알아서 들어갈 테니 너도 알아서 들어와라. 하시는데 진짜 벙찌더라고요. 저희 집 도어락 비번도 시어머니가 직접 정해주실 때부터 좀 그랬는데 내 집에 내가 가지도 못하냐는 식으로 하시니 저도 너무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아무리 집을 해주셨다 한들 어쨌든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막무가내이고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는 게 불쾌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퇴근하고도 곧장 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남편도 기가 막히다는 듯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해결이 되기는커녕 집에 들어가니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집안 살림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부엌에 가스레인지 후드는 자주 안 닦니? 그렇게 게을러서 어디다 써? 냉장고 청소도 잘 안 해? 내가 그러라고 이 집 해준 줄 알아?
도대체 마음에 드는 데가 없다, 너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벙쪄 서 있는데 곧이어 그 얘기도 따지셨습니다. 이 집의 친정 식구들을 먼저 초대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어머님은 제 대답이 전부 마음에 다 안 든다는 듯 고개를 저으시더니 이럴 때는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니? 너는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니? 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웬만하면 좋게 좋게 하자 생각했지만 제가 왜 이런 폭언을 듣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 친정부모님 먼저 부른 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먼저 시간 안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시간 되시는 저희 친정부모님 먼저 초대한 것뿐인데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으로 던지는 겁니다. 핸드폰 앞유리가 깨지고 강마루가 패이기까지 했죠. 어머님의 폭력적인 모습에 저도 경악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야? 어떻게 네 친정이 먼저 올 수 있냔 말이야. 이 집 해준 사람이 누군데? 이 집 누구 건데? 니네 친정에서 꼴랑 1,000만 원 해줘놓고 무슨 대접을 바라는 거야? 나처럼 집 해줄 여유도 없으면서.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그랬죠. 어머니, 꼴랑 1,000만 원이라니요. 정석 씨랑 저 원래도 결혼자금 반반씩 하고 둘이서 부담하기로 했었어요. 거기에 저희 부모님이 1,000만 원이나 더 주신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세요? 너 이 집이 얼마짜린 줄 알고 지금 그딴 소리니? 이 집이 얼마짜린데 1,000만 원을 갖다 붙여? 저도 더 이상 참기 싫었습니다. 저희가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억지로 들어오라고 한 거잖아요. 어머니, 저희 여기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또 안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굳이 들어오라고 하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집들이 순서 가지고 저희 친정 흉범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저도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질러버렸습니다. 결혼식 한 지 고작 2달도 안 되었을 때였죠. 어머님은 제가 내내거리며 순종적인 줄 알았는데 그때 저도 지지 않고 맞서 대더니 놀라신 듯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저랑 어머님이랑 대치 상태인 걸 알고는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싸움은 2차전이 시작되었고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정말 목청 터져라 다퉜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너희들 들어와 살라고 한 줄 알아? 집 해준 사람한테 고마운 줄 모르는 것들은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그 순간 제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다가 이내 평생 본 적 없는 깊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평생 자신을 억눌러 왔던 새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소리쳤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애초에 들어오고 싶지도 않았던 거 저희도 억지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저도 할 말 좀 하겠습니다. 툭 하면 그러셨죠.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서 무시하냐고. 예, 당신이 친엄마였다면 저한테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 것 같네요. 평생을 어머님 아들이랑 저를 차별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본인 자랑거리로만 나를 이용하려 했죠. 그래도 다 참았는데 이제는 저도 못 참겠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뒤돌아 저를 보며 마치 확인이라도 받듯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여보, 당장 짐 싸서 나가자. 이런 꼴 보면서 여기 있을 필요 없지. 어머니, 저희 이 집에서 나갈 거고 어머니하고 인연도 여기서 끝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소리친 후 어머님은 어안이 벙벙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서 계셨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복종하던 의붓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대드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혼 잘못해서 성격 다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제 탓이었죠. 남편은 코웃음 치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성격을 버린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반항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제정신 든 겁니다. 솔직히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그나마의 정을 생각해서 참는 줄이나 아세요.
당신은 아버지 새아내지 내 엄마가 아니에요. 뭐가 어째? 그래서 저도 그랬죠. 어머님도 좀 솔직해지세요. 이 집 저희한테 살라고 한 거 좋은 의도로 살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통제 수단이었을 뿐이잖아요. 어머님 하는지 너무 숨 막히고 소름 끼쳐요. 나가라고 하셨죠? 원하시는 대로 나갈 거고 저희끼리 알아서 집 구해 살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세요. 말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랬더니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라며 생난리를 치더니 성질을 내고 나가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정말 바로 부동산에 집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 회사 중간 지점쯤에 18평짜리 오피스텔 하나 전세 계약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 가능한 업체를 찾아 일주일 만에 이사까지 진행했습니다. 혼수가 다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필요한 건 친정에 원래 있던 오래된 가정과 바꾸고 오피스텔에 들어갈 수 있는 꼭 필요한 가정가구만 챙겨서 들어갔습니다. 훨씬 간소해서 가는 거지만 아쉽기는커녕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지긋지긋한 간섭과 통제에서도 벗어나는구나 싶어서 후련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마음고생 많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그때 말한 것처럼 시부모님 안 보고 살 거라고 이제 시댁의 발길을 끊자고 하더라고요.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인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요. 당연히 시부모님한테는 이사 간다고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후로 저희랑 연락이 안 되자 아파트로 다시 쳐들어온 것 같고 저희가 정말로 짐 싹 빼고 이사 간 걸 알게 된 거죠. 설마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싹 나간 거 보고 놀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2달 좀 넘어서 시어머니랑 절연하게 되었던 거예요. 평수는 좀 작아졌지만 남편이랑 평화롭게 살게 된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실에 앉아 빔 프로젝터로 영화도 보고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요. 그 넓고 불편하기만 했던 아파트에서의 시간보다 이곳이 훨씬 더 따뜻하고 충만한 데다 제가 진짜 원하는 신혼생활이 이거더라고요. 여기서 살다가 아이 가지고 나면 또 계획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던지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댁하고는 거의 절연을 했는데 시부모님은 이제 와서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인데 어떻게 인연을 끊느냐 어쩌냐 하며 다시 연락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단호했죠. 더 이상 연락 말라고요. 건너 들어보니 시동생이 또 사고를 크게 친 모양이고 어머님은 그거 수습하러 다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에게 저희 남편은 허영심 때문에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제는 의사가 된 제 남편은 어머님에게 자랑할 때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시겠죠. 사고치고 다녀서 죽어라 뒤치다꺼리 하고 다녀야 되는 답도 안 나오는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진짜 어머님의 아들이라는 걸요. 더 이상 본인의 허영심이나 자랑거리에 제 남편 이용하지 마시고 본인 아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사셨으면 해요. 저희는 이제는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저희끼리 차근차근 가정을 잘 꾸릴 생각이고요. 진정한 우리 집은 평수나 삐까뻔쩍한 인테리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온전한 우리 자신으로 숨 쉴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파트는 넓고 번듯했지만 그곳은 저희 집이 아니라 그저 시어머니의 욕심이 머무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지금 저희가 사는 작은 오피스텔은 비록 좁고 소박하지만 그 누구의 간섭도 없는 저희 둘만의 진짜 보금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더해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서야 그 당연한 진리를 깨닫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네요. 앞으로는 제 행복 제가 잘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딸을 키우며 개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의 푸른 초원 위에서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자면 과거의 그 속 시끄러운 일들이 다 전생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런 평화를 얻기 위해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원래 저는 성격이 해맑고 낙천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크게 부딪히거나 상처받을 일이 잘 없었기 때문이죠. 대학교 졸업하고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을 했고 퇴사 후에는 모바일 쇼호스트 일을 했었습니다. 승무원 일을 할 때도 방송을 할 때도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세상은 저에게 따뜻하고 밝은 곳이라고 생각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같지는 않구나.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존재하는구나. 정말 못돼 처먹은 인간도 많구나.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셨어요. 거기에 큰오빠가 사는데 부모님도 그리로 아예 이민을 결정하신 거죠. 그러면서 원래 저랑 같이 살던 2층짜리 단독주택은 저에게 증여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저는 혼자 살았죠. 2층 주택이라 관리하기가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곳이었기에 제 딴에는 부지런히 관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전 남편이요. 전 남편은 당시 고급 자전거 커스텀샵을 운영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그 남자는 제가 그때 출연했던 모바일 쇼호스트 방송들이 있는데 그것도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TV에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 일부러 찾아봐야 하는 건데도 저를 소개받는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봤다고 했죠. 지우 씨를 보면 보기만 해도 저까지 덩달아 밝아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웃는 모습이 참 예쁘신 것 같아요. 그는 자기도 저처럼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며 저와 공감대를 형성하려 애썼습니다.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귀여웠고 호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끌렸고요. 그렇게 1년 남짓 만나다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결혼을 했으니 결혼하고 반년 만에 아이도 출산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다 좋았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한 쌍의 멋진 커플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제 생각과 다른 게 상당히 많더군요. 일단 잘 나가는 줄 알았던 그의 사업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좀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저한테는 괜찮다, 금방 해결될 거다라고 큰소리쳤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갔죠. 결국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1년 동안 어떻게든 사업을 다시 일으켜보려 했던 남편이 거액의 빚을 졌다는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요. 그 빚은 시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대출이었습니다. 이미 빚 남기고 사업 정리하고 나서야 저한테 고백을 했던 거죠. 자기 딴에는 저 걱정 안 시키고 알아서 해결해 보려 했는데 그게 안 됐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남편이 그 빚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시부모님과 신우들이 살던 시댁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너무 힘들어했고 자기 식구들을 다 내쫓게 만들었다면서 발을 동동 굴렸죠. 그때의 저에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들 당장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여보, 일단 진정해. 방법이 있을 거야. 지우야, 내가 정말 자기한테 미안한데 우리 식구들 이 집에서 잠깐만 같이 좀 지내면 안 될까? 내가 무슨 짓을 해서든 어떻게든 최대한 집 새로 구해서 부모님하고 동생들 나갈 수 있게 할게. 당장 오갈 데가 없어져서 그래. 응? 남편은 저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자기 식구들은 어쩌냐고 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솔직히 싫죠. 편하지도 않은 시댁 식구들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산다니요. 저도 그때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시부모님까지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남편은 제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를 위해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자기 일 더 하고 싶어 하잖아. 일 욕심도 많고. 우리 부모님 오시면 당신도 더 이상 애 봐줄 사람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것뿐인가? 엄마가 집안일도 다 해주실 거고. 라더군요. 사실 아이를 육아하고 있긴 하지만 그 바람에 일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것도 있었습니다. 모바일 쇼호스트로 전향을 했기에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설득도 그렇고 또 상황 자체가 제가 거절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등 떠밀리듯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흔쾌히 좋은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시부모님이 일하는 저 대신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했으니 그 부분만이라도 좋게 생각하자 싶었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무릎이 안 좋은 시부모님을 위해 1층을 내드렸고 신우들도 1층에 있는 방을 썼습니다. 저와 남편, 아이는 2층을 쓰게 되었고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 집을 통째로 기생충들에게 내어줄 뻔한 끔찍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막상 같이 살아보니 제 생각보다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일만 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집안일이고 육아고 다 해주신다더니 웬걸요. 집안일은 온전히 제 차지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식구들이 늘어나니 해야 할 일만 산더미처럼 더 불어난 거죠. 어머님은 아이를 봐주신다는 명목하에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셨어요. TV를 늘 틀어놓고 애는 설렁설렁 봐주신 거죠. 게다가 신우들도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어쨌든 오빠네 집에서 살게 되는 건데 눈치 보거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모바일 쇼호스트로 일하다 보니 스튜디오로 출근을 할 때도 있고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도 있거든요. 집에서 라방을 할 때면 저도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시댁 식구들이 있다 보니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아무렇지 않게 카메라 뒤로 불쑥 들어오셔서는 예, 오늘 저녁은 뭐 할 거니? 라고 물으신 적도 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방송 중이라면서 좀 이따가 얘기하자고 그랬죠. 어머님은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느냐며 막 기웃거리시다가 나간 바람에 방송을 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문을 잠궈놓고 했는데 방송 중에도 자꾸 노크를 하고 본인 용무가 있으니 문 좀 열어보라고 하질 않나 너무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일은 아예 안 도와주시면서 집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핀잔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니 저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따로 주고 일주일에 2번씩 오는 도우미를 써야만 했습니다. 도우미를 쓰는 것조차도 어머님하고 갈등이 좀 있었죠. 집에 여자가 몇인데 돈을 주고 집안일 해주는 사람을 부르는 거냐며
저보고 돈 많냐고 하시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어머님 말 맞다나 집에 여자든 남자든 사람이 몇인데 왜 아무도 집안일은 안 하고 나 몰라라 하는지요. 너무 스트레스였지만 그런 걸로 길게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전문가를 쓰는 게 낫다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시부모님 못지않게 신우들도 정말 골치 아팠어요. 집에 마음대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질 않나 한번 왔다 하면 1층 거실이 엉망진창입니다. 집주인인 저도 거실에 있는 가구나 살림살이를 조심했었었는데 신우들은 그런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아버님 집은 찾고 있어? 집? 여기서 계속 사실 순 없잖아. 그런데 남편은 멋쩍은 얼굴로 그러는 겁니다. 왜? 여기 집 넓고 다 같이 살아도 별 문제 없지 않아? 왜 문제가 없어? 나 솔직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데. 엄마가 슬기도 봐주시잖아. 일부러 애 봐달라고 부모님 모셔와서 사는 집들도 있다던데. 슬기만 봐주시면 뭐해. 나머지 집안일은 그대로고 내 몫만 늘어나는데. 그리고 슬기 봐주시는 것도 그래. 어머님하고 육아 스타일도 안 맞아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도 너무 많아. 어쨌든 내가 엄마니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게 있는데 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그럼 네가 하라고 짜증내시면서 슬기 확 맡기고 나가버리실 때도 많잖아. 아, 그거는 자기가 잘못했지. 엄마가 봐주기로 했으면 엄마한테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다른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에 관한 거 얘기하는데도 그러신다니까. 애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소파 끄트머리에다가 앉혀놓질 않나. 저번에는 기는 거 연습하라고 애를 엎어놓고 자지러지게 울 때까지 친구분들하고 통화를 하시질 않나. 솔직히 애를 신경 써서 봐주시는 것도 아니야. 아, 엄마도 어떻게 하루 종일 슬기만 보고 있어.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차라리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사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집을 구하고 있긴 한 거야? 그런데 제 물음에 남편은 민기적거리더라고요. 아, 자기도 알지만 나도 다시 사업 일으켜보려고 요즘 백방으로 뛰어다니잖아. 나도 정신 없거든. 내가 천천히 한번 알아볼게. 저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도대체 언제 알아볼 건데. 자기야, 너무 닥달하지 마. 아, 솔직히 내 보기엔 자기가 너무 예민해. 우리 가족들 다 자기한테 피해 안 주고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닌데 남편은 자기 가족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고 조심하고 편하게 해주지 않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은 본인 가족들이니 당연히 편하겠죠. 남편에게 물어도 알아볼 생각이 있긴 한 건지 민기적 거리기만 하고 저의 스트레스도 갈수록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질랜드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손녀를 보기 위해 한국에 오셨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산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저희 부모님이 오신다고 했죠. 그런데 웬걸 저희 부모님이 오시니까 시부모님도 신우들도 너무 불편해하는 겁니다. 엄밀히 저희 부모님 집인데도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눈치를 봐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저희 부모님은 일주일가량 집에 머물기로 하셨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계신 걸 온몸으로 좀 유치할 정도로 불편해하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지나가며 마주쳐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마치 저희 부모님을 원치 않는 불청객이라도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좀 황당해 보이셨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부모님이 저 편하게 살라고 증여해주고 가신 집이었기에 시댁 식구들 같이 산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괜찮다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잠깐만 지내시다 갈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시부모님도 다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신우들도 다 착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제 딴에는 좋게 얘기했던 거고
저희 부모님도 그러느냐며 한시름 놓는다고 하셨는데 막상 직접 와서 지내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아신 거죠. 저희 엄마는 저보고 같이 사는 거 괜찮으냐 계속 걱정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장서방이 집 알아본다고 했으니 알아보고 금방 나가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돈어른들은 언제 돌아가신대니?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있다 가실 생각으로 오셨어요. 보름씩이나? 세상에, 우리 민지랑 민정이도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데. 민지랑 민정이는 신우들 이름입니다.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아가씨들이 불편해한다고요? 안 그렇겠니? 다 큰 여자애들인데 집에 잘 모르는 어른들이 둘이나 더 있고 집에 있기 당연히 불편하지.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집이 저희 부모님 집이나 제 집이 아니라 시부모님 집인 줄 착각할 뻔했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데 어머님이 또 그러시는 겁니다. 아무리 딸네 집이라고 해도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닌가? 아무리 집이 2층 집이라고 해도 같이 지내기엔 좀 피좁기도 하고 사돈 어르신들도 불편하시지 않나? 그러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객식구로서 얹혀있는 건 자기들이면서 집주인인 저희 부모님을 불편해하고 눈치를 주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한 소리 하려는데 마침 주방에 있던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나오셨습니다. 웬만해선 화를 내지 않으시는 저희 엄마지만 기분이 상하셨는지 어머님을 보며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사부인께서는 저희가 있어서 좀 불편하신가 봐요. 어머, 거기 계셨어요? 인기척이라도 좀 하시지. 저희가 불편하다기보다 사돈 어르신들께서 불편하실까 봐. 저희가 불편할 게 있나요?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요. 오히려 타지 생활하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주 편하죠. 엄마가 일부러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누가 집주인인지 확실히 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사부인이야말로 이 집에서 지내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시죠? 예, 다행이네요. 불편한 게 없으시다니. 지내시는 동안만큼은 편하게 지내세요. 어차피 장서방이 집 알아본다고 했으니 곧 나가실 거 아니에요. 지내시는 동안 저희 딸이 공연히 눈치 주는 일은 없게 제가 잘 얘기해 놓겠습니다. 저희 엄마의 뼈있는 농담에 어머님은 표정이 완전 굳어서는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굳어 있으시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서글픈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성격 아닌데 오죽하시면 저렇게 말하실까 싶고 괜히 이런 상황을 제가 만든 것 같아서 부모님께 죄송하고 그랬죠.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 얘기 이후로 표정 내내 안 좋아서 방 밖으로도 안 나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도 통보를 했습니다. 시부모님 지내실 집 알아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실 구할 돈이 없다느니 그제서야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부모님 집 구해드릴 돈 정도는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급해서 한 말인데 사실은 없다고 배째라는 식인 거예요. 남편의 그런 태도에 저도 정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대책 없는 인간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어머님이 언짢은 얼굴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집 명의 말이다. 그거 아직도 네 명의로 되어 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하신 제 집인데 당연히 제 명의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결혼했고 이렇게 한 집안에 가장이 있는데 집 명의는 남편 쪽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 아니니? 명의 바꿔야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자기 집처럼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이제 남편 명의로 바꾸라니요. 아예 이 집을 대놓고 뺏으려는 게 보여서 어이가 없었죠.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남편도 합의한 건가 싶어서 쳐다봤는데 남편은 모르는 척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아버님까지 한술 더 뜨셨습니다. 네 어머니 말이 맞다. 집이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가장 위신이 서겠어? 저는 이 사람들이 단체로 어떻게 됐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저를 내려놓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 어머님, 이 집은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제 집입니다. 명의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더니 식탁에 둘러앉은 그 집 식구들이 저 하나를 놔두고 큰 소리를 내며 몰아세우는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시댁 식구들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났죠. 못 들으셨어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너 이게 뭐 하는 태도야? 시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하네? 남편은 제 팔을 잡더니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방으로 올라가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내려가서 부모님께 사과드려. 내가 왜 사과를 해? 당신도 이 집 명의를 당신한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엄마가 솔직히 저런 말 왜 하시겠어. 네가 돈 좀 번다고 우리 가족 무시하니까 엄마가 저러시는 거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핑계 작작대. 지금 너나 너네 가족들 내 집 뺏으려고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뭐라고? 나 진짜 못 해먹겠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너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참았는데 이제 참을 이유가 없네. 집구에서 나간다고 하더니 나갈 생각도 애초에 없었지. 이대로 눌러앉을 생각이었지. 나한테 집 뺏을 생각이었지. 야, 누굴 거지로 알아. 와, 진짜. 제 말에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얼굴만 빨개져서 씩씩대더군요. 저는 그 싸움으로 이 결혼은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에게 정도 다 떨어지고요. 똑똑히 들어. 이 집,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내 집이야. 나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안 참아.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이 집에서 나가. 뭐? 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뭐 갈라서자 이거야? 나 지금 그럴 작정이야. 이번 달 말까지 다 정리해서 나가. 그날까지 안 나가면 바로 이혼 소송 진행할 거야. 그리고 당신 식구들 전부 퇴거 불응 소송까지 걸어서 끌려나가게 만들 거야.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그제야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여태까진 제가 좋게 넘어가줬더니 사람을 아주 우습게 봤나 보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은 그야말로 냉전 상태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저는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제 아이를 맡기지 않고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 된 거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된 날짜가 오면 쫓아내 버릴 생각이었어요. 이혼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전과는 달리 아주 온화한 표정이었죠. 아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심했다. 지금 상현이가 집 알아보고 있으니 구해지는 대로 나가마. 그동안 미안했다. 갑작스럽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미안해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렇게 틀어져서야 되겠니? 우리가 나갈 때 나가더라도 화해는 하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괜히 우리 때문에 너랑 상현이 사이 틀어지는 것도 원치 않고 내일 시간 괜찮으면 저녁 같이 하자. 저는 그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어른이 먼저 사과하시는데 매몰차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마지막이라도 좋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일을 하고 돌아왔고 시부모님은 식사 준비를 한상 해놓으셨어요. 아이는 방에서 일찍 자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옷만 좀 갈아입고 오겠다 하니 어머님이 배고플 텐데 손 씻고 와서 밥부터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국 다 식는다고요. 그렇게 저는 앉았고 시아버님께서 와인을 따르셨습니다. 아가, 그동안 우리가 눈치 없이 이 집에서 너무 오래 지냈구나. 미안하다. 이 술 한 잔 받으면서 지난 허물일랑 잊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저한테 와인잔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그래도 어른들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와인잔을 받으려던 찰나 제 옷깃에 달려있던 리본이 찝히면서 실수로 와인잔을 손으로 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와인잔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붉은 와인이 확 쏟아졌죠. 어머,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저는 몹시 당황했는데 제 옷에도 와인이 좀 튀었더라고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저는 화장실로 일단 갔습니다. 이미 붉게 물들어버려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하게 물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집이니까 2층 제 방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나와서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무심코 1층 주방 쪽을 내려다 보았을 때였습니다. 주방에서 어머님이 무언가 급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등을 보이고 서 계셔서 처음에는 뭘 하시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는 찬장에서 새 와인잔과 약포지 하나를 꺼내 들고는 와인잔에 툭툭 털어 넣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어머님은 제가 나온지 모르시는지 화장실 쪽을 살짝 보더니 행주로 와인잔 안쪽 벽에 묻은 가루자국까지 꼼꼼하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건 틀림없는 약이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저 몰래 약을 먹이려는 거였죠. 저는 일단 소리 없이 2층 제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뭘 먹이려고 하는 거지? 소름이 쫙 돋으면서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공포심에 머리가 정지된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쩌지 고민하다가 급하게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노크를 하더군요. 새언니, 옷 갈아입고 있어요? 다들 기다리는데. 저는 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척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시아버님께서 바로 그 새 와인잔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자, 우리 며느리 옷도 갈아입었으니 이제 정말 우리 다 화해하는 기념으로 한잔하자. 저는 제 앞에 놓인 그 와인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와인 속에 저를 해치려는 그들의 시커먼 속내가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와인을 마시는 척하면서 사실은 입술에 잔을 슬쩍 대기만 하고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맞은편에 앉은 어머님이 제가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제가 잔을 내려놓자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왜 안 마시니, 아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기지를 발휘해서 그랬죠. 와인에서 약간 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제 말에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제 잔을 냉큼 가져가더니 킁킁대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향 좋기만 하네. 마셔도 돼. 그러면서 그 잔을 다시 제게 건네는 겁니다. 다른 식구들보다 남편 놈까지 한 통속이라는 게 너무 괘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당신 잔은 괜찮은가 보다. 그럼 바꿔 마시자. 그렇게 저는 잔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전부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안 마셔? 아니, 나는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서. 그 모습에 제가 그랬죠. 방금 전까지 향 좋다면서. 왜?
못 마시겠어? 이 와인에 뭐 문제라도 있어? 화가 나서 따졌지만 한편으론 그 순간이 너무 공포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편이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끝장을 보자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목이 마르네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주방으로 걸어가는 척하면서 저는 몰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꺼냈던 그 찬장에서 약을 꺼냈죠. 어머님, 이거 뭐예요? 이 약 제 잔에 탔죠? 제가 다 봤어요. 이 약 도대체 뭐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이라니. 그건 그냥 감기약이야, 감기약. 감기약이요? 웃기지 마세요. 술이랑 감기약을 같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가 몇인데 가루 감기약을 드세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이 약이 뭐냐고요? 왜 저한테 몰래 먹이려고 한 거예요? 쟤 뭔 소리야니. 미쳤나 보다. 그래요.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그럼. 저는 그 약봉지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이 다급하게 저를 막아서면서 뒤로 확 밀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우가 제 손에 약을 뺏었고 어머님이 제게 달려드는 거예요. 저는 그 바람에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그 순간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 찍는 겁니다. 이 싸가지 없는 년.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 집이라고 유세 떨어 이 망하려나? 아픈 것보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찌이고 시어머니의 악독한 소나기에 머리채가 잡힌 채 흔들리는 동안 제 눈은 단 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않고 이 모든 광경을 보고만 있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저 인간이 더 끔찍한 악마라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띵동 띵동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얼어붙었죠. 경찰이 강제로 열기 전에 빨리 열라고 재촉했고 겁에 질린 신우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죠. 사실 저는 아까 2층 제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그 공포 속에서도 이미 112에 문자를 보내두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해치려 합니다. 제 술에 약을 탔습니다. 지금 당장 출동해 주세요. 증거를 위해 112에 다시 전화해 현장 상황을 큰 소리로 알리겠습니다. 라고요. 제가 주방에서 소리치며 그들과 다투는 동안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은 112와 연결되어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저와 시모를 떼어놓았습니다.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저는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비틀거리며 휴지통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약봉지 있어요. 저한테 몰래 먹이려던 거. 신우가 제 손에서 뺏은 약봉지를 버렸거든요. 경찰은 즉시 휴지통을 뒤져 약봉지를 증거물로 수집했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그 순간의 공포가 떠나지 않아 한참을 진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약의 정체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죠. 강지우 씨, 와인에서 나온 성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가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수면제라고 하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저를 깊은 잠에 빠뜨려 무슨 짓을 하려고 했을까 소름이 끼쳤죠.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따지자 시모는 본인이 불면증이 심해서 수면제를 먹으려던 건데 제가 오해를 한 것이라며 생난리를 쳤다더군요. 시모가 평소에도 수면제를 잘 복용했고 저한테 억지로 약을 먹이려고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더 따지고 들 수는 없었지만 폭행죄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기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결국 시어머니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 및 폭행죄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뒤로 지긋지긋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남편과 오랫동안 싸웠죠. 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은 제 편이었습니다. 남편의 폭행 사실과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혼 소송에서 이기고 제 집에서 나가라고 했음에도 그들은 나가지 않고 버텼거든요. 결국 저는 법원을 통해 퇴거 명령을 받아냈고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게 악담을 퍼부으며 쫓겨났죠. 너 이렇게 독하게 굴어서 천벌 받을 거다. 천벌은 남의 집에 기생하며 주인 행세하고 며느리한테 약까지 먹이려던 당신네들이 받겠죠. 두고두고 다신 보지 맙시다. 그들이 떠나고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저는 그제야 길고 길었던 악연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떠났고 그것들은 손바닥만한 집 구해서 꾸역꾸역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시모에게는 전과가 생겼고 위자료까지 톡톡히 물어야 해서 빚이 더 생긴 셈이죠. 아주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하더군요. 소송이 모두 끝나고 저는 집을 정리한 뒤 친정 부모님이 계신 뉴질랜드로 아이와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약까지 먹이려고 한 미친 인간들이기에 아이와 둘만 한국에 남아있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애초에 내가 왜 합가를 허락하고 또 그런 불합리함을 왜 참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후회 없이 완벽한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바보 같던 마음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제 나름의 최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선의는 결국 상처만 남길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온 과거의 저를 비난하지 않고 잘 보듬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더 강하고 현명한 엄마가 되어줄 생각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고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